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두 가지 입장의 병전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광장의 분열을 놓고도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것이나 아니면 양쪽에서 다 이야기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장 정치가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언론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이야기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현상에 대해서 저희 전부 일치하는데 결국은 그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치 사상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가 계속 직접 민주주의죠.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박정희 씨가 다른 유신 독재하고 나서 야당이 반대하니까 이 소수의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그럼 나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게 국민 투표 2번이나 했잖아요. 유신 독재 지지하느냐 여부하고 그 다음에 긴급조치 그죠? 근데 다 맞아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그 이 선거 부정도 있었고 압력도 있었지만 그건 완전한 페이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박정희의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돈. 그다음에 제일 제가 충격 먹은 건 그 청문회 문제가 하니까 이 집권 여당에서 무슨 얘기나 국민청문회 하자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쇼크였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이 이 양반들이 자기네에게 주어진 민주주의의 권리와 의무를 내팽개치고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는 저는 그거는 그야말로 파시즘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해요. 파시즘의 다른 이름은 디시저니스트 디모크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차고 이거 국회 뭐 얘들 반대해? 그럼 우리 물어봐 국민에게 물어봐서 좀 청와대가 제일 문제되는 게 국민청원제도 그 국민이 뭐 20만만 넘은 게 국민들의 뜻이 돼버리는 이런 식의 그 발상이 제일 무서운데 그 밑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80년대에 운동하던 그 관성이 있어서 그런지 일종의 포위된 요새 신드롬이 있어요. 그렇게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 야 우리가 가진 게 청와대 권력밖에 더 있냐. 의회 그렇고 보수 언론이 조중동이 다 잡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우린 모든 보수 세력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뭐 검찰개혁 중요한 아젠다지만 그와 같이 여기서 왜 이렇게 거의 뭐 편집증적으로 여기에 매달리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포위된 요새 신드롬이 있고 저는 제가 볼 때 사실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현실사회주의가 망가지기 시작한 첫 번째 어떤 심리적인 혹은 망달리 때의 기제는 포위된 요새 신드롬. 포위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언론 자유도 약간 유보해야 되고 의회제 이거 일단 해산시켜야죠. 그죠? 소비에트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당에 종속시켜야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현실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화의 길이가 났는데 하나 걱정되는 건 바로 그러한 그 이 포위된 요새 신드롬 같은 것들이 그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 그 집권 세력에서 그런 신드롬이 저는 보여졌는데 이게 어떻게 더 하여튼 민족 절차를 거쳐갖고 타협하면서 그 절차를 거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긴커녕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조급증 같은 것하고도 연결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 관련돼서 조금 말씀하세요. 싶은데요. 그 90년대 이후에 어쨌든 민주국가의 가장 일반적인 경향은 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여러 사회 분열 효과에 이제 공기관들 특히 이제 이렇게 정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나 정부 운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데는 지지율이나 신뢰도가 이제 다 떨어집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그 가운데 의회 지지율이 빨리 떨어지는 국가는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꼴찌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보다 더 나빴던 나라들이 영국, 독일, 일본, 미국도 가끔 우리보다 더 나쁘게 평가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되게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나쁘고 좋은 데가 어디냐면 터키, 인도, 뭐 파키스탄 이런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나 시민들의 뜻이 있어줘야 될 곳에 대한 기대고, 민주주의를 오래 어느 정도 공고화된 제도적으로 안정된 나라들은 그 기관에 대한 저는 기대가 저는 실현되지 않은 것. 그래서 똑같은 신뢰는 아니라 저 신뢰는 일단 아니라고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만 특별히 문제라고 말하는 건 좀 사실하고는 좀 다른 게 일단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잘못한다고 말할 때는 전 몇 가지 조건을 전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실질적으로 갈등을 좀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만한 권능을 갖고 있는데도 안 한 거라면 전 문제를 삼아야 되고, 오히려 그런 걸 할게 해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만 하더라도 대선 때는 늘 야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를 협치와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제대로 했는데도 이런 건가는 따져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국회 해산이 이제 늘 그 지지자들 사이에 나왔다는 걸 보면 이제 국회에 그런 권능을 줄 생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의회에 있는 지금 정치인들이나 정당을 옹호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회는 17대 이후로는 계속 나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의 힘도 너무 나빠졌고, 저는 우리나라 정당을 말하자면 글쎄요, 공천과 선거관리의 보조적인 역할 이상은 못하는 정책을 만들기나 하나, 입법을 할 수 있나, 인사권을 갖는가. 대개는 다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뭐 친뭐로 붙여서 친박이든 뭐 이들이 공천하고 선거를 주도하지, 정당의 자율성은 전 17대 국회 이후로는 좀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나 정당이 물론 환경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저는 자립적 기반을 만드는 노력을 덜 했다는 측면에서는 전 의회도 비판받아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늘 조건의 열악함을 탓한다면 그건 다른 데는 그게 가능한데, 정치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준 권한 역할이고, 뭐 이 헌법에도 입법부가 제1의 권력부서로 뭐 맨 앞에 나온다 그러면 국회나 정당 안에서 정치인들이 분발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의회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도 전보다 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전 비판돼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박상원 선생님의 그 아까 말씀하신 명제를 좀 끝까지 더 밀고 나가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가 제왕적 대통령에서 초래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정당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 들어갈 때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유능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집권당은 분열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친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비박도 있고 반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지금의 집권 세력은 우리 이제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위된 요새 신드롬이라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거기에는 뭐 친문이 있으면 비문도 있어야 되고 반문도 있어야 원래 정당 내부적인 소위 말하면 이 소통이라든가 비판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별로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사태와 연관지어서 몇몇 아주 극소수의 국회의원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경우에 거의 뭐 문매 맞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로지 그냥 대통령 바라기만 있다 보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당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입법 행위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내부적인 정당 내의 민주화에도 기여하고 이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이런 기대가 이제 충족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결론은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럼 문제는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위기 현상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위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제도로서 말하는 측면보다는 민주주의는 늘 제도 밖에서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힘이 있다고 늘 저는 느끼는 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치라는 이름을 붙이지 뭐 의회 정치라고 하고 정당 정치라고 하지 정당 제도론 뭐 의회 뭐 기구론 이렇게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것처럼 네. 대통령도 대통령 기구론이기보다는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하는 저는 실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네.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던 바 또는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상당 부분의 시민들이 거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했던 바 그리고 탄핵 그 가결과 뭐 소추 과정이 그걸 동의하는 정당들 4개 정당들이 합의하여서 했던 바 하면 집권 저는 1년 정도는 여야 사이에서 저는 탄핵 정치 동맹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이 정부 운영을 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근데 첫해 우리가 본 거는 대통령이 이제 일당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처음부터 목표를 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호남을 이제 국민의당을 이제 인정할 수 없게 되고 그게 이제 소위 탄핵 정치 동맹을 스스로 깨게 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가 없으니까 대의정치 구조에서 저는 그래서 직접민주를 동원했다고 봅니다. 근데 통치자가 동원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전 여론정치라고 봅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그렇게 임기를 가진 통치자가 있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번갈아하는 걸 가리키는데 강력한 통치 권한을 가진 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강한 열정적 그 소수를 동원하면 저는 직접민주주의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수 지배 체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열정적 소수를 중심으로 의회나 이곳으로부터 뒷받침 받는 대신 뭐 의회 정치나 대의 정치 밖에서 지지 기반을 관리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저는 이 비극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정권의 위기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집권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민주화 투쟁을 하셨던 운동권 정부라고들 많이 지칭하지 않습니까? 뭐 6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민주적으로 바뀐 것은 뭐 틀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예를 들자면 적극적으로 민주화 투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민주화 투쟁을 하신 분들에 대한 도덕적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되게 압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민주화도 되게 압축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압축 과정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선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이다라는 이런 독선주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압축적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좀 대안에 관해서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학자들이 대안 얘기만 하면 좀 힘들죠. 예, 그런데 저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 정권도 경험을 하고 그 바로 직전에는 사실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실험도 하고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였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의 이제 통치와 지배도 받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그래도 상당히 모범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재미있는 것은 녹색당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녹색당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논의가 시작이 되었느냐면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위 의회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광장을 통해서 이제까지 대변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거든요. 예컨대 뭐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성애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난민 문제라든가 이 등등이 집권 정치 세력에 의해서 전혀 문제화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하지를 못하는데 이제 이런 대한정당들을 통해서 사실 많이 다원화됐죠. 그러니까 정당들이 다원화되니까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야 이렇게 뭐 어떻게 통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말로 운레기어바카이트 그래가지고 통치 불가능성 문제가 거의 한 10년간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싹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 의회의 다양한 정당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연정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그게 천천히 가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로 모아지는 지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직접 상대로 할 때는 문제는 뭐냐면 국민 직접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자기 지지층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존의 정치 제도에 의해서 반영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 이러다 보면 이제 의회가 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입법부가 독립하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로 모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전에 예. 일종의 그 정치 문화랄까 지성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러시아 20세기 러시아 사상 지성사적으로 했을 때 맥시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대주의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레닌 동지가 한 얘기를 1부터 100까지 다 찬성하지 않으면 반동이 돼버려. 너는 레닌주의자가 아니고 너는 수정주의자가 돼버리는. 근데 우리의 정치 문화랄까 그 지성사적인 맥락이 굉장히 그런 맥시말리즘적인 경향이 특히 이제 그 민주화운동에 추진했던 사람들의 경우 물론 이게 지하운동을 했고 비합법 운동을 했고 한국 현대사를 보면 사실 한 번도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가진 정치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저항해서 싸우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많은 경우 우리의 그 지성사적으로 우리의 그 이 집단 심성을 좀 이렇게 진짜 최대주의적인 방식으로 끌고 왔고 그런 집단 심성이 계속되는 한 사실은 타협과 다른 생각과 이렇게 같이 협치, 공치 또 뭐 아까 박상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탄핵 동맹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이 적폐를 청산하는 이런 방식이 왜 나왔을까? 근데 그건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혹은 한국 현대 그 지성사적인 그런 맥락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같이 어우러 가지고 정치 문화라기보다는 운동에 의한 민주화. 운동에 의한 민주화. 그러니까 선생님 계신데서 아렌트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렌트가 얘기하니 혁명을 통한 뭔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그런 최대 강령주의가 지배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개혁주의나 타협주의나 온건주의는 항상 이건 수정주의나 개량주의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운동에 의한 민주가 갖고 있는 도덕적 강령을 곧바로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어떤 잘못된 강박주의 거기서 이제 결국 포위된 요새 관념도 이제 발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워낙 일관되게서는 이제 뭐 그 YSDJ 때부터는 연립정부, 연합, 통합 이걸 이제 우리 사회에 좀 강조하고 주장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나라를 봐도 영국이 됐건 스웨덴이 됐건 뭐 핀란드 뭐 더 최근으로 와서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대통령제는 미국까지도 이게 최초의 민주주의가 도입될 때 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또는 진보가 집권할 때에 연립을 통하지 않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게 보여주는 의미는
이번에도 저는 계속해서 결국 62석의 보수 의원들의 이 탄핵 합류, 이 탄핵 연대를 입법 연대로 지속하고 그 입법 연대를 개혁 연대로 가져가지 않는 한 위기는 굉장히 빨리 올 거다. 이 보수 정부를 탄핵시킨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진보 정부를 향해서는 침묵할 거라는 환상은 버려라. 그건 승리의 어떤 효과는 쌍방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불행하게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은 비교적 연립과 연합의 진보 부서를 막론하고 DJ는 뭐 연합정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자기 영역까지도 외교안보 통일 영역까지도 전부 다 보수 인사를 강요로 임명하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그런 연합을 추구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은 독임 정권이라는 것이에요. 단독 정권이고 독임 정권이라서 앞에 세 정권이랑은 정책적으로 성격이 너무나 다르고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있었던 게 노무현 정부인데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그 진보의 어떤 그 소수성도 알았지만 김대중, 김영삼 정부의 그 영향으로 어쨌든 연립우측을 하죠. 처음에 가장 남남 갈등이 심한 영역인 통일부 장관을 박근혜를 임명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측근들에 의해서 거부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연정을 추구하고 아예 대연정까지 추구하고 그 총리 임명권도 이제 다수당한테 넘기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연정이나 비례대표가 가능한 개헌까지 제안을 하고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넘어서 어쨌든 이 문재기를 위해서 반대당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쉽지가 않겠구나. 예,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성과를 보여주는. 근데 그 뒤에 새 정부들은 그 확연히 다르죠. 이 독임이나 단독 정부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근데 저는 이게 그 문제 해결을 잘 해온 나라들, 뭐 미국도 두 번이나 연립 정권을 했는데 제도로서 연립 정권 아니지만 남북전쟁 때하고 대공황 때 가장 중요한 장관들은 전부 반대당한테 주고 유럽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거를 보면 문제 해결을 제고시키는 건 결국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도 연립성, 연립이라는 말 꼭 알라래. 함께 양육하다 해서 이제 함께 나라를 운영한다. 스웨덴이 갈등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스웨덴어로 갈등의 반자다 그랬다가 타입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살트세바데네바크도 이제 전부 이 3인주의 집권 과정을 보면 어떤 나라건 어쨌든 그 독일은 뭐 1949년 지금까지 단 한 칸슬러, 한 총리나 한 정부도 연립 정부가 아닌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런가를 좀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한국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게 오랫동안 주장 여당이 없습니다. 지배당이 룰링 파티가 전무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당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당입니다. 정책이나 공천이나 입법이나 전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추수하기 바쁩니다. 이건 임기 후반부는 후보당입니다. 후보당. 그때부터는 이 후보에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대통령파와 후보파의 갈등뿐만 아니라 후보파끼리의 갈등. 그래서 그때는 또 여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정책 수행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당이 없기 때문에, 룰링 파티가 없기 때문에 권력은 청와대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여야 갈등과 여야 갈등이 중첩돼 있고 중복되니까 이거는 정말 식물 대통령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그냥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뭐 저희가 권력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희생제의가 시작돼서 어떻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무력화시킬 것인가가 여야의 쌍포로 시작되니까 이거는 뭐 이제 처참하게 그냥 형이야화되는, 항상 거기에 임기 중반을 놓고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당과 후보당을 탈피해서 어떻게 지배당, 룰링 파티를 만들 거냐. 근데 이거는 정당을 강화시켜서 의회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많이 조사를 해보면 의회를 강화시키면은 정당이 강화되고 공천권이나 입법권이나 이상권, 인사권, 감사권, 이른바 적극적 권한에 얼만큼 의회가 가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연립정부, 연합정부도 가능해지고 정당도 강화되고 집행부도 감시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결국 저희는 의회의 강화를 통해서 정당을 강화시키고 지배당을 구축하는 문제가 하나의 경로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하나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정치나 권력이나 뭐 통치는 다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 가장 강력한 현실이라고 이제 늘 아레트 선생도 얘기하고 늘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리더십의 영역은 김영삼, 김대중이 보여줬었던 그런 정당 내 리더십뿐만 아니라 연립의 어떤 그 리더십, 돌파 능력, 그것은 자기가 지지 기반을 딛고 있는 운동권이나 어떤 소수의 파벌, 이걸 결국 넘어설 수 있는 그 역량인데, 어차피 이것은 정책의 측면에서나 그 국민을 향한 어떤 정치의 스타일이나 의회를 대면하는 거나 노무현 이후의 지도자들은 거의 똑같다. 연립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이거는 독임.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과 우리나라 지도자들 공개할 수 없는 대화를 해봤지만 책임 정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책임 정치를 단독 집권, 독임 정권, 국민에게 직접 대화를 책임 정치로 알고 있고 오히려 능력을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책임률이고 책임 정치라는 것을 거꾸로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박 선생님 좀 우리 박명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권 강화를 통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당 권력의 강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똑같은 질문이지. 의회권을 그러면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법률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저는 임지연 선생님 던진 질문에서 좀 예. 앞으로의 미래를 좀 말해볼 수 있지 예. 않을까.